60억 현금이 있으면 내가 60억짜리 그 아파트 사겠느냐? 못 사죠. 정도는 있어야지만 뭐 산다. 0.1%라고 하더라도 5만 명이 5천만 인구에서 아파트 뭐 한강변에 있고 이러한 아파트를 다 합쳐도 5만 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입하려는 수요 대비 공급은 항상 부족한 시장이에요, 개통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서로 간의 경쟁이 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 조대석의 동산형입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 정말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3년 만에 뵙네요. 3년 만에. 안녕하세요, 동산이 형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이승훈 소장입니다. 벌써 3년 됐나요, 그게? 네. 어디가? 네. 오래됐네요. 네. 아니, 뭐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25년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건지와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2025년에 굉장히 이슈가 많고 많죠. 네. 사건도 많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완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 예정이고요. 부동산 완전 정복. 완전 정복입니다. 엄청 제목 아니, 근데 부담스럽고 좋네요. 이승훈 대표라면 가능해. 다른 사람 내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전에서 유능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론 쪽으로 강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분야별로 많죠. 근데 두루두루 해가지고, 정말 지식이 깊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승훈 대표님이 손꼽히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바로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얼마 전이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삼삼대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습니다. 네. 여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호재가 작용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님이 나와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번에 풀려고 한다라는 거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때가 이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초반에 한 2년 정도는 효과가 있다가 뒤에 한 2년 정도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초반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어떤 약발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먹히다가 나중에 이제 안 먹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도심을 토지로 잡은 거고 예를 들어 이제 넓은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거나 그런 주변 지역에다가 토지 같은 것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여하튼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다는 것은 수요를 좀 억제하는 정책인 거고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도 줄어들게 되겠죠.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공급이 안 따라가죠. 공급자들이.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수요를 억제시키니까 가격이 잡히는 것처럼 효과가 생기다가 길게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공급이 잡혀버리면서 다시 이게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도심 같은 경우는 이런 공급량 부분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 잠산대청 같은 지역,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잡아놓은 건데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로 잡아놓으니까 갭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는 못 가고 그 주변적으로 소위 풍선 효과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이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분명히 이 잡힌 애들이 좋은데 그 옆에 있는 주변부 조금 못한 애들이 가격이 치고 올라가면서 비슷한 수준에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토지 쪽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이제 이쪽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거래량은 떨어지더라도 가격은 이제 계속 부풀어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라서 이 토지 자체는 원래 단기성 효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이제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라 이거는 갖고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호재가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매입하려는 분들 근데 내가 이제 매입은 꼭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나는 여기 실입주 못한다.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는다. 갭 투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는 분들은 좀 높아진 금액에서라도 따라가려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풀린 게 좋긴 하죠. 근데 어쨌든 토지가 풀리자마자 거기 계셨던 소유자분들은 바로 금액을 올려버렸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1, 2억이 오르든 2, 3억이 오르든 오른 금액이라도 잡으면 그동안 눌려져 있었으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면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기분 좋죠. 무주택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강남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나한테 좋은 영향이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증을 갖는데 좋다는 얘기신 건가 봐요.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좋을 게 없죠. 슬프죠. 네, 슬프죠. 왜냐하면 토지에 풀리게 되면은 이제 또 중심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단적인 예로 우리 원베일리 같은 게
뭐 50억 해도 깜짝 놀랐는데 뭐 2달 뒤에 55억 하더니 한 60억을 찍어버려요. 와 이거 제가 한 달 전쯤에 거기를 한번 지나가다 들렸는데 부동산들 몇 군데 들려보니까 그러니까 최저가 호가가 한 50, 한 2, 3억 되고 완전 저층 한강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최고가는 한 65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그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적정가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60억이라는 게 딱 기사가 되고 미디어에서 뜨니까 이 동네 마포가 한 20억 한다. 엄청 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좀 비싼 금액 같아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20억은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야 우리가 강남은 아니지만 3분의 1 가격은 좀 너무하잖아?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서 걔들도 이제 약간 점핑하려는 그런 이제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주택자들한테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 마영성이나 이런 쪽에 보유하셨던 분들한테는 자기 보유 재산이 올라가는 어떤 효과로서는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죠. 결국은 집이 없는 분들은 약간 지금 조금은 속상해야 되는 거고. 속상하죠. 네, 그리고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있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거기만 좋은 일은 아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일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뜻인 거네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강남이 오른다는 거에 대한 거 아무도 이견이 없으셔요. 아무도 이견이 없으신데 과연 지금 60억을 주고 살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느냐? 전문가분들은 일단 아니신 것 같고 사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링도 좀 해봤거든요. 다 기업하시거나 돈이 많으신 맞아요.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깊게 생각해봤는데 그 30억을 거기다 넣으면 네. 지금 이제 원베일리나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네. 뭐 50억짜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전세가는 한 20억 정도 맞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하니까 50억짜리라고 30억 원베일리가 30억 받쳐줘도 30억 정도 되는 건데 30억을 거기다 놓고 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 나는 그거 만약에 우리 전문가가 아니신 그 기업가들이 샀다고 하시더라도 네. 그 기업가가 30억을 현짜로 쥐고 있을 정도면 기업 순수익이 1년에 30억을 가지고 30% 이상은 얻는 사람들이 있고 그쵸. 생업이니까, 그쵸. 업이니까. 네, 네.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묻어둔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그런 초이스를 할 수 있나요? 사실 30억을. 저희 전문가들이 못 사는 이유는 우리가 뭐 약간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한 편이긴 하나 완전 이제 이렇게 상위 클래스의 슈퍼 리치는 아니잖아요. 그럼 못 사는 게 맞아요, 강남에. 그리고 좀 본인들도 네. 여기가 이제 좀 싸져서 오를 때를 투자하지 너무 올라 있는 데를 먼저 짚고 가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예를 들어 각자 그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시게 되면 내가 현금이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를 못 삽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60억 현금이 있으면 내가 60억짜리 그 아파트 사겠느냐? 못 사죠. 못 사고 한 200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뭐 산다. 이렇게 그렇죠. 여유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산이 뭐 10억인데 한 3억짜리 좋은 게 나왔어. 이건 잡잖아요. 뭐 그런 심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50억, 60억 거래되는 것들은 실제 순자산 50억, 60억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공 하나 더 붙어서 그 이상의 분들이 살려는 건데 그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냐라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일단 여러분 생각보다는 주변에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그 숫자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 인구에 대비해서. 근데 0.1%라고 하더라도 5만 명이에요. 5천만 인구에서. 500만, 50만 1%니까 5만 명만 하더라도 0.1% 슈퍼리스인데 그러한 물량들, 그러니까 아파트 뭐 한강변에 있고 이러한 아파트를 다 합쳐도 5만 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도 실제로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수요 대비 공급은 항상 부족한 시장이에요. 그쪽 시장이. 고급 주택 시장이나 아니면 고급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서로 간의 경쟁이 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른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지금 반포 아파트가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오른 가격이 한 10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100%라는 게 매매가 대비 100%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실투자 금액 대비, 만약에 10억을 넣었으면 10억 정도 딱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가성비가 좋은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한 7, 8년 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거보다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1년에 20%가 안 나와요. 5년 동안 100%면 1년에 20%잖아요. 근데 7년 동안 해봤을 때는 한 17% 정도씩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라고 보면은, 그 전에 또 2년은 상당히 좀 저조하게 올랐다라고 보면 기다려줬던 어떤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가면서 강남
불패는 맞지만 이 속도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부동산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경기에 관련이 없이 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부동산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있는데 그 물건을 초기 단계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따로 있나요? 일단은 뭐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에서 마찬가지일 텐데 입지의 중요성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있죠. 네,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좋은 적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예전에 이 정도 격차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소위 이제 양극화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그게 점점 앞으로도 심화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들로 들어가는 게 일단 기본 중에 기본,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지역을 선별하는 건 사업성을 봐야겠죠. 사업성을 볼 때는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용적률이라는 걸 봐야 되겠죠. 현재 용적률과 나중에 받을 용적률의 격차가 커야지만 그만큼 일반 분양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라서 일단 입지를 기본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이 현재는 낮고 나중에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용적률도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뭐 2종 주거지냐 3종 주거지냐 준주거지냐 또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2종 3종 준주거 중에서는 준주거가 가장 높은 용적률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같은 용적률을 갖고 있다면 2종 주거지보단 3종 주거지에 있는 땅이 그쪽에 있는 물건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용적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지 지분도 봐야 됩니다. 이걸 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예를 들어 우리 그 노원구의 그 상계 5단지, 네, 상계 5단지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93%밖에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겉으로만 보게 되면 이거 대박이다 싶었지만 분담금 5억이 나와서 취소하고 다른 시공사 했더니 7억이 나오고 사업이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용적률 3%가 왜 진행이 안 되냐면은 평균적인 대지 지분이 12평인가 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 평형대가 다 11평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11평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33평을 받고 싶어 하니 늘어나는 용적률 중에 일반 분양을 좀 써야 되는데 그죠. 본인들 올리는데 지금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안 나와요. 일반 분양이 실제로 제로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6세대 나오는 게 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요? 6세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용적률도 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 지분, 평균적인 대지 지분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야겠죠. 네. 하여튼 뭐 상계주공 소유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사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상고 하저도 있고 상저 하고도 있고 뭐 얘기가 좀 분분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개발 재건축 추천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비싼 지역이 좋은 거는 뭐 명확해요. 그거는 진짜 막 보석 같은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시장이 워낙에 정보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자금이 있는 한 자기 자금을 최대한 투여해서 가장 비싼 곳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기는 해요. 상급지 위주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상급지 위주로 가는 거고 이게 뭐 역전되는 현상이 이제는 서울에서 나타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 것은 나만의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서울은 다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웬만한 거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정보값이 나오게 다 가격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기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에 한강변 좋아하니까 한강변 쪽 여기가 되게 된 뭐 강남권, 뭐 용산 뭐 이런 지역들, 뭐 소위 마영성 이런 것들의 어떤 탄탄함이 뭐 그 뒤쪽에 있는 뭐 동대문구나 뭐 서대문구나 이런 쪽에서 뭔가 개발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앞선 가격을 넘기는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상급지를 가는 게 투자로서는 제일 좋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역대 최고 수익률이 나올지도 모르는 정책이 나왔죠. 용적률을 1500%까지 줘요. 역세권 사업을 할 경우에만 말이죠.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된 곳에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 건 뭐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너무 공급이 급하죠. 지금 가격이 제일 이제
뛰고 있고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밀집도도 뭐 요만한 지역에 1000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공급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80년대 아파트, 저층 아파트 같은 것들은 지금 조례상으로도 하더라도 충분히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저층 아파트도 사라지고 중층 아파트 남았는데 얘네들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사비가 올라가고 뭐 이래버리니까 뭐 진행이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공급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에서 그냥 놔두자니 이거 뭐 임대주택 짓고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올라간 거 뭐 등등등 하게 되면은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공사비를 대납해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러한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거죠. 사업성을 증대시켜주면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수익이 나야지만 이게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서울시가 공급이 워낙에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부채납 비율이 줄 것이고 임대주택 비율도 줄 것이고 등등의 이런 공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 다음에 용적률 같은 걸 상향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어쨌든 사업성을 증대시켜주는 뭔가가 나와야지만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역세권 쪽에다가 용적률을 많이 높여줘서 일단 고밀개발하게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기부채납 같은 것도 많이 받아가요. 공공기여도. 그러니까 인프라도 확충시킬 수 있고 어쨌든 역세권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늘어나는 거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주민들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고밀개발하는 거는 역세권에 고밀개발하는 걸 누가 반대해요? 예, 산 밑에다는 못하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역세권 쪽에다가 이런 개발이 될 거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은 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좀 더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이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용적률 측면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종상향을 해주는 거죠. 용적률이라는 건 법 체계가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시키려면 거기에 법에 맞게끔 이제 상향시켜주는 건데 2종, 3종, 뭐 준주거 이런 것들을 뭐 상업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는 용적률이 2종에 있다가 2종 실층에서 뭐 2종으로 갔다 3종 준주거 상업지까지 가게 되면 거의 4단계의 종상향도 가능한 그런 거죠. 근데 이건 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4단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없었죠? 이런 역사가 한 단계만 올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엄청 기부채납이 많이 되는 거고 두 단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4단계를 해줄 수 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일단 제도인 것은 맞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상향이 되게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이제 공공기업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이게 뭐 꼭 반드시 임대주택을 넣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기는 해요. 다른 것들은 이제 늘어나는 게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런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냥 인프라 같은 공공기여시설 같은 걸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법조문 따져보게 되면 이 공공임대주택을 한 30%를 넣는 걸 권장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땐 뭐 아예 안 넣으면은 그래도 상관 안 될 거고 일부는 넣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우리 그 사업자들 조합원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은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 이제 뭐 3종 주거지여서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까지 한 800%로 간다. 그러면 한 500에서 550% 정도의 절반은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 500% 중후반대 600% 가까운 용적률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존 사업의 거의 2배 이상의 사업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워낙에 뛰어나니까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뭐 너도 나도 다 활성화 사업을 했어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아타운 한참 진행하다가 야 멈춰. 역세권. 일단 하고 봐. 다 역세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이게 되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그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운영 기준이라는 게 매번 나오거든요. 1년에도 몇 번씩 고쳐요. 그럼 이제 뭐 제약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뭐 8m 이상 도로 확보해야 된다라든가 뭐 가로주택의 뭐 신축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크기 이제 요거는 크기 부분은 작아요. 예를 들어서 만제곱미터 미만, 위원회 통과하게 되면 그 이상도 되지만 보통 만제곱미터 미만이면 만이라 그러면 우리가 평으로 하면 3,000평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3,000평에다가 뭐 용적률 500%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땐 그래봐야 한 500세대 남짓에서 600세대 미만 요 정도니까 규모적인 면에서는 좀 단점이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뭐 큰 규모는 안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3,000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높게 올라가니까 높게 올라가고 또 이제 범위가 넓으면 그 안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동의받다가 세월 다 가니까 그렇죠. 아마 그래서 좀 좁게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역세권은 역세권인데 동의율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역세권을 한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과장된 어떤 홍보를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100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딱 이론이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1000%를 하더라도 공공기업 빼게 되면 그 정도 주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요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지금 말씀드렸던 역세권 두 가지입니다. 활성화 사업이 있고 장기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 요거별로 다 그 물리적 요건이 틀려요. 뭐 노후도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뭐 호수밀도라든가 아니면 접두율이라든가 이거 보는 데가 있고 이거 안 보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그러니까 진짜 될 놈만 되라예요. 일단 너무 할 게 없지만 되면은 대박인 사업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막 역세권이면 다 이거 하는 걸로 홍보가 되는 거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보시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될 만한 지역은 진짜 몇 없습니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근데 그러한 지역을 찾으면 대박인 거고 근데 대부분은 너무 과장된 브리핑이 많다. 그런 거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동산연구소와 그렇죠. 또 이승훈 경제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